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 중 하나인 고려 말에서 조선 건국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입니다. 14세기 중반 고려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 세기에 걸친 무신정권의 실정은 고려를 철저히 약화시켰고, 무신정권 후반기에 벌어진 30년간의 몽골 침입은 고려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몽골과 싸우기 이전 300만 명으로 추정되던 인구가 항쟁 이후 150만에서 200만 명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이후 몽골에 항복하며 한 세기에 걸친 몽골의 착취와 간섭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홍건적의 침입, 왜구의 침입 등 각종 외적의 침입이 빈번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고려는 이제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망해가는 나라에는 항상 나라를 구할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하는 법입니다. 1352년 즉위한 공민왕은 고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그는 내부적으로 원나라를 등에 업은 기철 등의 친원 세력을 소탕했고, 신진사대부를 육성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1354년 원나라의 내전 상황을 지켜보며 원나라가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후부터 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왕, 아니 역사적 영웅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기강을 세운 공민왕은 이번에는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강탈해 간 영토를 수복하며 고토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역의 유력 인사인 이자충과 이성계 부자가 공민왕에게 협력하고 기부하게 됩니다. 14세기 후반 동북아시아는 고려만 개판이었던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서쪽의 원나라는 반란군을 토벌하지 못해 쇠퇴하고 있었고, 동쪽의 일본은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전쟁 중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유목민 군벌이 특세했는데 꼴찌 아프게도 이들 중 대다수가 고려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성 총관부의 유력 인사이자 가별초라는 독자적인 군사 집단을 보유하고 있던 이자충과 이성계 부자의 기부는 공민왕과 고려 입장에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이들에게 관직을 내리고 크게 지원했습니다. 당시 관례상 지방 유력자를 크게 밀어주는 것은 드물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공민왕은 이런 반대를 묵살했습니다. 공민왕의 지원을 받은 이들 부자는 동북면에서 서서히 세력을 확장했고 본격적으로 외적을 격퇴하기 시작합니다. 1361년 10월 이성계는 동로강만호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가별초 1500명을 이끌고 참전했습니다. 이어서 동년 11월에는 고려를 침입한 홍건적과 전투를 벌였는데 100여 명을 죽이는 등 전공을 세웠습니다. 비록 전쟁 자체는 개경이 홍건적에게 함락당하며 고려가 패배했지만 이성계 개인의 무용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듬해 1362년 1월에는 개경수복전이 시작되자 이성계는 가별초를 이끌고 가장 먼저 성벽을 오르는 등 큰 공을 세웠습니다. 2월에는 북방의 군벌 나하추의 침략을 막아냈고 1364년 1월에는 원나라의 지원을 받아 고려 왕위를 주장하는 덕훈군의 침략을 격퇴했습니다. 이 시기쯤 이성계는 고려를 대표하는 장수 중 한 명이 됩니다. 2월에는 여진족이 동북면을 침략했는데 이성계는 이 역시 격퇴했습니다. 1370년에는 요동정벌에 참여해 요동을 일시적으로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성계는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며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명성은 높아졌고 고려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북면에서 독보적인 세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무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이성계는 동시에 고려의 귀족으로서의 입지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1365년경 고려의 명문세족 신창 강씨 강윤성의 딸과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장남인 이방호는 찬성사 지운의 딸과 결혼했죠. 이렇게 그는 혼인을 통해 굴러들어온 돌이 아닌 박혀있는 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급성장한 무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공민왕의 총신 신동과의 마찰 끝에 숙청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성계가 혼인을 맺은 신창 강씨가 신동과 인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는 이러한 숙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1364년 2월 이성계가 화주에 침입한 여진족을 격퇴할 당시 그곳에는 조정에서 파견된 정몽주도 함께 종군했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둘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둘의 사이는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기록에는 이성계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정몽주를 함께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다고 할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정몽주는 당시 고려를 대표하는 성리학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맺어진 인연은 훗날 이성계의 세력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1374년 공민왕이 자제 홍윤에게 피살당하고 아들 우왕이 즉위했습니다. 공민왕은 생전 자신의 후계자를 명시적으로 임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왕의 왕위 계승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었고 주변국에서는 이를 보고 고려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북원에서는 우왕이 즉위하고 1년 만에 다른 왕족을 고려왕으로 책봉해버리기도 했으며 요동의 군벌 나아추는 공민왕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고려의 왕이냐라며 고려를 위협했습니다. 또한 명나라는 우왕의 책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고려에는 북원이 고려왕을 교체해버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고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성계를 수도로 불러 최영과 함께 개경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성계의 위치가 크게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변방을 수비하는 유력 장수였다면 이때부터는 고려의 중앙군을 통솔하며 개경과 중앙정부를 방어하는 장수가 됩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동북면에 자리를 잡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중앙으로 오갔다면 이때부터는 개경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이성계는 계속해서 외적을 격퇴했습니다. 그는 강화도를 침공한 왜구와 경상도에 침입한 왜구 등 사방팔방에서 공격해오는 왜적을 계속해서 격퇴했습니다. 1380년에는 2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왜구가 상주, 함양성 등을 점령하고 개경을 노리자 이들을 황산에서 토벌해 이후 왜구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등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전공으로 그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도에 침입한 왜구와 싸울 때 함께 출전한 조준, 원수, 유만수를 포섭하는 등 뛰어난 군공을 매개로 현직 무장들을 포섭했고 왕실과 가까운 관계를 맺던 승려, 신조 등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포섭하며 상류층 불교계와의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황산대첩 이후에는 사대부들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황산대첩에는 정몽주가 함께 종군했는데 이전까지는 정몽주 개인과의 친분만 있었다면 이후에는 여러 사대부와 더 깊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사대부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색관은 이전까지 개인적인 왕래만 있던 수준이었지만 1381년에는 이색이 이성계의 자화호를 지어주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둘의 사이는 꾸준히 이어져 이색이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의 비문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에게 가장 중요한 사대부라고 하면 떠오르는 정도전의 경우에는 정확히 언제 이성계와 교류를 시작했는지 언제 이성계의 밑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정몽주의 소개로 만났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1383년경 이성계는 동북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안변책을 조정에 건의하는데 빠르면 이때 정도전과 만났다고 보기도 하고 늦게 보는 쪽에서는 위화도 해군 전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성계는 이렇게 사대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고려의 기득권인 권문세족과의 관계도 강화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387년 이전에 이성계의 딸과 이인임의 조카가 결혼하며 두 집안은 서로 인척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이성계는 자신의 입지를 다졌고 그것을 넘어 자신의 세력을 확장했지만 고려 최고의 무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고려의 최고 권력자인 이인임을 한 번에 숙청해버릴 만큼 정치적으로도 무장으로서도 압도적인 최영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88년 천령의 문제로 고려와 명나라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데 이때 최영은 요동정벌을 강경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요동정벌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성계와 최영은 서로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이성계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영은 직접 군을 이끌고자 했으나 우왕의 만류로 평양에 남게 되었고 요동정벌군은 자군도 통사 조민수와 오군도 통사 이성계가 맡게 됩니다.
5월 7일 요동정벌군은 압록강 가운데 있는 섬인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여전히 원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여기에 장마까지 시작되어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지자 중앙에 철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왕과 채영의 의견은 변함이 없었고 철수가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좌군도 통사 조민수를 비롯해 여러 장수들을 설득했고 결국 정군을 이끌고 위화도에서 개경으로 군대를 돌립니다. 무리한 원정을 시도한 채영에 대한 처벌을 명분으로 한 이들은 원정군 5만으로 개경을 공격했고 위화도 회군이라는 뒤통수를 맞은 채영은 어떻게든 군대를 끌어모아 원정군의 선봉을 격파하는 등 분전했지만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이성계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원정군은 채영을 기양 보내고 이후 처형했으며 우왕을 폐위했습니다. 회군 이후 이성계는 세력을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무인 세력에서는 회군에 찬동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정지, 박이, 변한열, 김삭 등을 지지 세력으로 포섭했고 사대부에서는 기존에 친분이 있던 정몽주, 정도전 등에게 조준, 남은, 윤소종을 소개받아 지지 세력으로 포섭했습니다. 이렇게 이성계 일파는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과전법을 실시하는 등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민수, 이색과 마찰이 생겨 1389년 그들이 기습적으로 창왕을 옹립하기도 했지만 이성계는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한편 이성계는 공양왕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재정비했습니다. 자신의 지지 세력 중 관계는 두텁지만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 자기 외에도 관료들에게 인망이 좋은 사람 등 만에 하나라도 위험이 될 수 있는 인물 대부분을 숙청했으며 많은 무장들이 숙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조선의 건국을 반대한 정몽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성계와 정몽주는 서로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회유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라 추정될 만큼 둘의 친분은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정몽주의 선택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친구에 대한 우정 중 충성을 선택했고 공양왕에게 이성계를 숙청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그 측근들을 숙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이성계에게 정몽주를 숙청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성계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자신의 판단으로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이성계는 이에 매우 화가 났지만 죽은 정몽주를 역적으로 몰아 사후 숙청하며 더 이상 이성계를 막을 사람은 없게 됩니다. 1392년 7월 17일 고려 34대 왕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선의하며 고려가 멸망했고 이성계는 조선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동북면의 한 무장이었던 이성계는 뛰어난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감각으로 고려 말의 혼란한 시대를 헤쳐나가며 마침내 새로운 왕조의 창건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계니 어떻게 시대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 말 영웅에서 조선 건국까지 이성계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